죄명 자체가 강도강간이었어요. 성폭행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시그널 2는 난 나왔으면 좋겠는데. 12월 3일의 충격 때문에 많은 이제 사건 사고들이 있고 계신데, 크리스마스에 여고생이 살인을 당했다. 이 은둔형 외톨이인 가해자에게는 유일한 친구였을지도 모릅니다. 집착을 하게 돼요. 내가 선물 줄 게 있으니까 뒤돌아봐. 총 20여 곳을 찌르고 가해자에게 왜? 라고 짧은 한마디를 물어봤다고 합니다. 8차례를 더 찔러서 현장에서 즉사를 시켰습니다. 요즘에 참 사건 사고 굉장히 많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하나 이제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최근에 연예인 사태가 좀 많이 났어요. 맞습니다. 뭐 박나래 씨, 그리고 조세호 씨, 그리고 조진웅 씨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조금 저희한테 요즘에 막 갑론을박이 막 치열했던 거는 다 마찬가지겠지만 배우 조진웅 씨 관련해가지고 특히나 조진웅 씨하고 연관된 게 소년법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요즘에 소년법에 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언급되고 있어요. 뭐 그 덕분에 이제 소년법 자체에 대한 이제 법령의 취지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소년법 형량 문제도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조진웅 배우의 사태에서 많이 이렇게 거론이 되게 된 이유가 사실은 있잖아요. 있지. 조진웅 배우의 이제 사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사태가 이렇게 뉴스 기사 디스패치였나요? 기사가 올라오고 나서 뭐 얼마 안 됐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이틀 됐나? 이틀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뭐 소속사에서 한번 1차로 발표를 하고 뭐 사태 파악을 해보겠다, 뭐 사실관계 확인을 해보겠다 라고 하고, 그 다음날 바로 은퇴를 선언하는 조진웅 배우의 입장문 전문이 올라왔더라고요. 야, 여기서 바로 이제 은퇴한, 물론 속사정은 모르겠죠. 속사정은 모르겠는데 바로 은퇴한 어떤, 우리가 뭐 가볍게 좀 추측해 볼 수 있는 의미들이 있을까요? 디스패치에서 사실 취재를 굉장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조진웅 배우가 약 30년 전에 소년보호 사건으로 이렇게 소년원에 다녀온 사실을 이제 밝혀낸 것 같더라고요. 조금 충격적이었죠. 그 죄명 자체가, 범죄 혐의점 자체가 좀 충격이었어요. 강도강간, 그것도 집단 특수죠. 그 죄명 자체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사실 굉장히 그냥 그 청소년기에 흔히 볼 수 있는 일탈로 보기에는 굉장히 조금 선을 넘은 그런 범죄 혐의였었고, 거기에서 일단 1차적으로 많은 분들이 조진웅 배우 하면은 사실 최근에 영화나 드라마에서 굉장히 정의로운 역할들로 많이 나왔었어요. 정의롭고 시원시원하고 남자답고 그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지. 그렇죠. 또 시그널이라고 하는 드라마, 아마 뭐 저도 되게 재밌게 봤는데 거기서 이제 형사 역할로 나오셨고, 굉장히 인간적이고 그런 이제 형사 역할이었죠. 근데 이제 그 형사의 역할의 이제 배우가 바로 이제 소년범, 그것도 특수 강도강간의 피혐의자, 뭐 피혐의자가 아니죠. 이 처벌을 받았으니까, 형사 소년보호 사건 처분을 받았으니까 가해자였다라고 하는 게 일단 1차적으로 충격이었고, 그리고는 그것도 충격이었는데 이것이 밝혀지게 된 이후에 조진웅 배우의 대처에 대해서 또 한 번 사람들이 충격받은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본질은 여기에 있는데, 지금 막 이 최근에 언론들은 지금 조진웅 은퇴를 뭐 번복해라, 아니면은 은퇴가 당연한 거다, 이 두 가지로 한쪽에서는 마녀 사냥이다, 한쪽에서는 그게 아니다, 뭐 이런 부분이 오히려 더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조진웅 배우의 대응이 사실은 더 헷갈리게 만든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측면이 있었냐면, 처음에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이게 소속사에서는 그런 사실관계, 뭐 처음에는 사실관계 파악을 해보겠다라고 했고, 두 번째 나왔던 기사가 성폭행 관련한 혐의는 아니다. 부인했지. 아니다라고 했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그 죄명이 올라왔어요. 강도강간이었어요. 특수 강도강간은 강간이에요. 그러니까 성폭행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속사에 해명하고
밝혀진 사실관계랑 다른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아니 누구 말이 맞는 거야. 근데 정황으로 봤을 때는 네 범죄 혐의가 맞는 거죠. 성폭행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굉장히 또 실망을 느끼셨고 또 곧바로 조중능 배우가 피해자에 대한 어떤 언급보다는 본인의 은퇴를 한다는 그 메시지에 집중해서 입장문을 발표를 했단 말이죠. 아마 그 부분에서 조금 많은 실망을 한 게 아닌가. 저도 그건 완전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뭐 앞뒤 사정이 어떻든 간에 최근에 뭐 이 은퇴에 대해서 뭐 마녀 사냥이다 뭐다 이런 걸 떠나서 최소한 그 피해자한테 용서를 구할 수는 있는 거 아닌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그널 2는 난 나왔으면 좋겠는데. 난 엄청 기다렸는데. 그 드라마 너무 재밌게 봤고 시그널 1은 너무 아직까지도 잊을 수가 없는 드라마 중에 하나인데. 왜냐면 되게 열연을 하셨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작품적으로는 그리고 또 한편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게 시그널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곧 뭐 조진웅 배우만의 드라마는 아니잖아요. 거기에 출연하는 많은 연기자들도 있고 스태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시그널 1을 시청했던 많은 팬들도 사실은 피해자가 돼버린 거지 사실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이거를 기다렸던 사람들. 얼마나 기다렸는데. 자, 그럼에도 우리가 이 조진웅 배우의 어떤 이야기를 했던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이 소년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취지가 나왔던 게 조금은 반갑기도 했어요. 이 사태에 대해서 반갑다는 게 아니라 왜냐면 저희가 이제 크리스마스도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굉장히 좋은 날이긴 하지만 저희는 또 잊지 못할 사건이 있거든요. 이게 소년법이랑 또 연관이 돼 있죠. 네, 오늘은 이름하여 사천에서 일어났던 크리스마스 여고생 살인 사건을 여러분한테 들려드릴까 합니다. 무섭다 진짜. 이거 크리스마스 날 살인 사건이 뭡니까 또 이게. 키워드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너무 비극적이고 너무 처참한 키워드라서 잘 안 붙죠. 크리스마스에 여고생이 살인을 당했다라고 영화나 어떤 시나리오에서 볼 법한 이제 그런 단어들의 조합인데 이게 실제로 2024년 12월 25일 날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작년 12월 많은 분들이 12월 3일의 충격 때문에 사실 그 달에 있었던 많은 이제 사건 사고들이 잊고 계신데 그래도 이 사건은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12월 25일 날 있었던 이 사건의 보도를 보신 분들도 아마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좀 많이 뭐 추후에 아까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좀 안타깝기도 했어요. 그때 이제 12월 3일에 어떤 너무나 큰 사건 때문에 오히려 이런 사건들은 또 공론화가 됐으면 했었거든요. 근데 뭐 그 이야기는 이따 하나씩 하기로 하고 이 경남 사천 여고생 살인 사건 한번 간략하게 한번 좀 사건 개요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4단계로 나눠서 한번 소개를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피해자와 가해자의 정보인데요. 피해자 여학생, 네, 고등학생이었고요. 경남 사천에 살고 있는 아주 평범한 여학생이었습니다. 어머님한테 효심이 지극하기로 소문난 이제 친구였고 게임을 좋아하는 친구여서 친구들하고의 그런 뭐 소통, 게임적인 소통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이런 말도 굉장히 어렵지만 그러니까 생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사건 전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사건 전에 우리가 사진들을 받아봤잖아. 그러니까 너무 귀여운 소녀였어요. 너무 귀여운 소녀였고 야 그리고 또 실제로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어머니가 이제 이 딸내미한테 이 소녀한테 편지를 받았던 게 있었거든. 나 그거 보고 울었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엄마에 대한 사랑도 정말 넘치는 그러니까 너무 발랄하고 명랑했던 그런 어떤 학생으로 기억을 하고 자 그럼 이와 반대로 그러면 가해자의 10대 남성이 있습니다. 가해자도 고등학생입니다. 고등학생의 나이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왜냐? 중퇴를 했거든요. 피해자하고 이제 같은 나이의 학생이었지만 중퇴를 했었고 대부분의 시간을 이제 집안에서 보내며 이제 게임하고 인터넷만 이제 했던 사실은 약간 뭐 집에서 이제 히키코모리처럼 지내는 이제 그런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 원주에 막 그 뭐야 언론사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뭐 요청도 하기도 했고 받기도 했지만 실제로 많이 고립된 생활을 했었긴 했더라고요.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죠. 사실 이런 단어 자체에서 느껴지듯이 홀로서 이제 고립된 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하고는 조금 다른 정신 세계를 가지게 됐던 가해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10대인데. 10대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왜 지금 그 말씀을 왜 잘해 주셨냐면 이게 굉장히 은둔형 외톨이가 지속되고 어떤 다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집착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이 사건의 시작점 아니었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게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됐는지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피해자 소녀가 게임을 좋아한다고 말씀을 이제 드렸죠. 게임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게임에서 만났습니다. 실제로 이제 뭐 온라인 게임 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요즘 게임의 특성은 소통입니다. 소통. 그런 사람과 사람 간의 소통을 하면서 게임을 하는 것 그 자체를 이 하나의 이제 문화로 10대들 사이에서는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게임 안에서 수많은 소통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가해 학생과 피해자가 친구 관계로까지 발전을 하게 됐던 거죠. 와, 그 기간이 얼마였어요? 무려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이 친구를 처음 알게 돼서 친구가 된 그 기간 총 합산을 해보니까 4년이 넘었습니다. 4년 동안 한 번도 안 본 거잖아. 한 번도 안 맞죠. 그냥 게임에서만 알게 된 사이였던 거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안 해봐서 그렇지 실제로 지금 10대들 이제 뭐 조카라든지 이렇게 누구를 보잖아. 이거는 문화 이상이야. 그냥 거기서 안에서 모든 게 다 일어나고 실제로 우리는 어릴 때는 친해지고 연락을 문자를 하잖아. 이제는 게임 안에서 친해지고 만나더라고. 그렇죠. 너무 위험하지 않나? 그러니까 게임상으로 어떻게 떠들든지 이미 친해져 버리면 이미 먼저 이 사람을 확인하기 전에 이미 이 사람에 대해서 자기를 안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자기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제 세 번째 말씀이 바로 가해자의 집착과 범행에 대한 준비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친해졌어요. 친구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해자가 피해자를 점점점 집착을 하게 돼요. 이 은둔형 외톨이인 가해자에게는 거의 유일한 친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피해자에게 관심이 많아지고, 특히나 이성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있는지 없는지가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봅니다. 그러면 집착이 자기가 좋아했다고 착각을 했겠네. 착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 뭐 본인에게 어쨌든 4년 동안 이성 친구가 되어, 온라인상이긴 하지만 이성 친구가 되어준 친구였기 때문에 남녀 관계로서 그 여학생을 좋아한 것 같아요. 그러자 이 가해자는 한날 이제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라고 하는, 이것도 잘못된 정보였다고 합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그런 소문을 듣고 가해자는 이 피해 여학생을 소유를 이제 내가 해야 한다. 그리고 은둔형 외톨이로서 유일한 친구를 뺏길 수 없다. 이제 이런 집착의 발로였던 것 같고, 그때부터 이 집착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질 수 없을 바에야 어떻게 해버리겠다는 생각이 이때부터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거는 정말 나 아무리 방송이지만 결국 그런 생각을 어디서 읽을 수 있냐면, 실제로 이 가해 학생이 2024년 4월부터 손도끼, 휘발유, 캠핑용 칼, 그리고 라이터 이런 것들을 인터넷으로 구입을 해서 범행을 준비를 합니다. 야, 이거는 왜 구입했는지 물어보지도 못하겠다. 다들 뭐 상상하시겠지만 이건 뭐 워낙 너무나 잔인한 준비지, 잔인한 준비, 잔인한 계획이고, 결국에는 말씀하신 대로 내게 아니면 뭐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이제 제가 방금 언급했던 물건들은 범행에 사용됐던 도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정할 수가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릴 이 네 번째
부분이 바로 크리스마스 당일날 생겼던 이제 비극입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 남자 가해자는 집이 강원도 원주였어요. 그러면 이날 당일날 어떻게 해서 내려오게 된 건가요? 가해자 집이 원주였고 피해자의 집이 사천이었잖아요. 경남 사천. 꽤나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12월 25일 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자꾸 이제 만나러 가겠다고 합니다. 너에게 줄 것이 있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너에게 줄 것이 있으니 내가 사천으로 가겠다. 라는 메시지를 계속 보냅니다. 종용을 하는 거죠. 피해자는 이제 너무 머니까 아니 거기서 여기까지 어떻게 오겠냐. 그렇게 거부를 처음엔 했어요. 근데 가해자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가겠다. 그러니까 뭐 이 착한 여학생은 허락을 한 거죠. 사천에 오면은 내가 나가겠다. 가해 학생이 버스를 타고 온다고 얘기를 하니까 터미널까지 본인이 나가겠다고 했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그게 배려인 거지. 이 여학생 입장에서는,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원주에서 내려오는데 초행길일 거고 당연히 나가가지고 뭔가 이제 기다려줘야 되는 어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저희 터미널까지 나가겠다. 이게 마중을 나가겠다라고 했던 건데 그것도 범행에는 용이하지 않은 장소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가해자는 아니다. 내가 너네 집 앞에 가겠다. 그러니까 이 가해자 입장에서는 터미널이라는 곳 자체는 자기가 생각한 곳이 절대 아니거든요. 사람이 많을 거잖아요. 사람이 그런 많을 범행을 거고. 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겠죠. 그리고 4년 만에 처음 이제 가해자가 피해자를 대면하는 날이 됐고 현장에 도착을 했고 가해자가 전화를 합니다. 피해자 아파트 앞에서 나 여기 왔으니까 내려와. 여학생은 너무나 반가운 마음에 그 CCTV 영상을 제가 정말 잊을 수가 없는데 너무나 반가운 친구를 만나러 가는 그 여학생의 모습이 그 CCTV 영상에도 보여요. 그리고 이제 서 있는 것을 발견하니까 종종 걸음으로 달려가서 친구를 만나요. 그러니까 저도 그 영상을 봤는데 그 달려간 시간이 정말 얼마 안 되지만 와, 그 달려가면서 그 여학생 피해자의 머릿속에는 얼마나 그 순간 많은 생각들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설레임도 있었을 거고 4년 만에 처음 보는 굉장히 사이버상으로는 친했던 친구니까. 그리고 크리스마스 날이면 뭔가 다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의미를. 거기서 선물을 주겠다고 원주에서까지 왔어. 그럼 그 사이에 짧은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랬기 때문에 더 상황이 비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가해자가 피해자를 이제 만나고 그 순간에 이제 인사도 했을 거고. 그런데 대뜸 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얘기를 합니다. 뒤돌아봐. 내가 선물 줄 게 있으니까 뒤돌아봐. 그 피해자는 아무런 의심 없이 만난 친구가 선물을 주겠다고 하니까 부푼 마음을 안고 뒤돌아섰던 거죠. 그러고는 너무나 끔찍했던 장면들이 이제 이어졌습니다. 제가 이거를 방송에서 묘사를 하는 게 맞을까 아닐까 고민을 지금 수십 차례 하고 방송에 들어오긴 했는데 그럼에도 사건이 이대로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피해 학생을 기억하는, 그리고 또 이 사건이 작년에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될 사건이었거든요. 그럼에도 이 1년이 지난 오늘 이 시점에 이 사건의 실체를, 진상을 밝힐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묘사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들어왔어요. 어떻게 했냐면 가해자가 뒤들어와 있는 피해자에게 캠핑용 칼을 들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걸로 목을 9차례 찌릅니다. 그리고 뺨을 2차례 찌르고 복부를 8부위 이상, 그렇게 해서 총 20여 곳을 찌르고 그렇게 해서 쓰러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그것도 너무 비극적인 일인데 본인이 찔린 그 상황에서 피해자는 궁금했던 것 같아요.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 것인지. 그래서 가해자에게 왜? 라고 짧은 한마디를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죽지 않은 것을 확인한 가해자는 그 자리에서
목 부위를 3차례 더 찌르고 배 부위를 8차례를 더 찔러서 현장에서 즉사를 시켰습니다. 이건 욕 좀 해도 됩니까 이거? 이런 삐리리 자식 진짜 이거 저희가 그 영상을 그 뒤 돌아보는 영상까지도 저희가 확인을 했죠. 영상에도 있었고 이건 아무리 이건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그 10대 남학생 나이가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이렇게 범행을 저지를 수가 있는지 이 남학생 아니면 이 가해자의 심리는 뭘까요? 뭐 보통 사람은 당연히 아닐 것이고요. 글쎄요, 이거는 뭐 어떻게 제 정신 상태로는 분석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이상 동기에 의한 범죄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거 주고받은 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DM 메시지도 저희가 봤잖아요.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터미널도 이제 오지 말라고 하고 크리스마스 때 꼭 만나봐야 돼 이제 강요하게 종용을 하고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들을 다 봤을 때 버스를 타고 내려오면서까지도 얼마나 많은 상상을 했겠어요. 자기는 다 계획을 다 이미 세웠고 계획을 실천한 거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에 이게 아마 공판 진행 중이었을 거예요. 공판 진행 중인데 한번 사무실로 연락이 와서 이 가해자 어머니가 한번 사무실로 찾아오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상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억이 납니다. 가해자 어머니가 이제 사무실에 찾아오셨던 날이었고 아들이 살인을 했잖아요. 그리고 아주 그것도 잔인한 방법으로.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에 의하면 당연히 부모로서 본인 아들이 남을 그렇게 해해서 죽게 만들었다고 하면 사과는 물론이고 그리고 그 피해자 가족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런 뭐 보상이라든지 또 진심 어린 그리고 피해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것들을 사실 먼저 제안도 하고 그리고 그런 의사를 충분히 전달을 해주실 걸로 생각은 했는데 그때 봤던 모습은 좀 잠옷 충격적이었어요. 물론 오시자마자 잘못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눈물을 처음에는 흘리시는 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당연히 우리는 법률 대리인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만 이걸 대응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궁금한 것은 그래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피해자의 유족을 위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떤 노력을 하실 겁니까? 라고 물어보고 그리고 뭐 그런 노력이라는 게 또 뭐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유족한테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야죠.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더니 갑자기 표정이 싹 바뀝니다. 그리고 바로 그 눈물도 멈추고요. 그러고는 뭐 본인 아들이 잘못하긴 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는 취지로 오히려 저희 쪽을 나무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던 게 아직도 강하게 기억이 남아요. 저는 눈물이 그렇게 빨리 증발하는지 난 그때 처음 알았어. 좀 가식적인 눈물이라고 표현하긴 좀 그럴 수 있겠지만 저희로서는 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았었고 그리고 그 금전적인 얘기가 나왔을 때 정말 그렇게 사람 태도가 싹 바뀔 수가 있나. 연기라도 할 수 있잖아. 근데 그것도 참 저희가 오히려 더 당황스러웠었죠. 뭐 너무나 예상 밖의 리액션이었기 때문에 그걸 보고도 사실 이 남학생이 이런 정신 상태를 가지고 이런 행위를 할 때까지 사실은 저는 조금 부모님한테도 책임을 묻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어머님은 혹시나 어쨌든 한번 사무실에 오시고 나서 그 이후에 또 어떤 사과라든지 어떤 다른 어떤 액션은 있었나요? 안타깝게 유의미한 사과는 없었습니다. 또 하나 강렬했던 기억이 하나 있으시잖아요. 아직도 피가 굳지가 않아서 사무실 바닥에 피가 막 뚝뚝 떨어졌었거든. 성인이었으면 이 정도의 흉악범죄를 저질렀으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주장을 했었을 거예요. 소년범의 경우에는 20년이 상한이었던 거예요. 그럼 그 책임은 누구한테 묻나요? 물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맨날 여야가 이제 정치적인 공방만 벌이고 있지 이게 정식적으로 논의는 제대로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